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제 얘기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이번 주 뭐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진단해 주실까요? 한 달 사이에 미국 금리 10년물 금리가요. 40bp 올랐습니다. 0.4%포인트. 지금 4.57%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 금리가 우리가 주식을 볼 때도 주가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나 PER하고 EPS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보잖아요. 이익 때문에 올랐는지 기대 때문에 올랐는지 뭐 이렇게 해서 보는데 금리도 똑같아요. 금리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올랐는가. 첫 번째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나 아니면 이게 뭐 채권이니까 보유하는 데 따른 위험. 예,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에 따라서 1년짜리를 보유하는 것과 30년짜리 보유하는 위험이 다르니까 네. 길게 보유하는 거에 따른 위험. 뭐 이 부분을 우리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몇 달 전에 나와서 네, 비슷한 맞아요. 얘기 설명해 해드린 것 주셨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개로 가장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책 금리를 얼마나 조정할까 뭐 이런 정도일 텐데요. 40bp 오른 것 중에서 38bp의 상승분을 기간 프리미엄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9월달 금리 인상하고 난 이후 패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95% 가까이가 기간 프리미엄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장기 금리가. 기간 프리미엄에 의해 상승했다. 이거는 네, 조금 10년짜리 쉽게 금리가. 얘기하면 네. 오래 보유한 거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높아졌다. 늘었다. 거기에 대한 네. 보상을 투자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네. 수준 자체를. 네.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아주 미미했고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건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지만 다른 요인, 아까 장기 보유해야 되는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부분에 의해서 금리가 많이 오른 거죠. 그럼 그 리스크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장기를 보유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라는 네. 건데요. 네.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리스크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발행이 너무 많다. 네, 채권 발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많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 경제의 규모보다 사실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미국 경제의 규모보다 너무 많은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있다. 특히 정부가. 네. 민간은 경제가 나쁘면 줄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써야 되는 돈들이 정해져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막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보다 이자 갚는 데 쓰는 부담이 더 커졌다라는 거고 향후 10년 동안 앞으로 이자를 갚는 데 써야 되는 비용이 재정 적자의 60%를 차지한다. 미국? 줄일 수 없는 네, 거죠. 네. 네, 미국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은 감세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은 그래서 아마도 국방 예산 일부하고 복지 예산 같은 건데 복지 예산은 아시다시피 고령자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들이라 인구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불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싶은 것은 대부분 다 저소득층, 고령자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은퇴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40년 만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던 추세가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금리를 꽤 높게 지금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고 단순하게 연준이 어때서 뭐 트럼프가 어때서 이거는 단기적인 영향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깔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점들을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장기채를 투자하는 것은 좀 짧은 그 단기채 투자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4.6 부근에 있는데 네. 이게 뭐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10년물이. 글쎄요. 이거는 추세적으로 보면 네. 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4.6%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마 지금 저 데이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팬데믹 이전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하고 그 전에 한 10년 정도를 비교해 보면 뭐 2010년대 중후반 이때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는 되게 높게 느끼고 있지만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높게 느끼고 있지만 장기적인 뭐 장기라 하면 뭐 30년, 40년까지 안 가더라도 한 2010년 정도 이후를 금리를 보더라도 지금 금리 수준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이제 워낙 낮게 유지가 돼서 맞습니다. 그런지 4.3이 넘어갔을 때도 한번 시장이 좀 네. 4.3을 넘었다 네. 이렇게 좀 놀랐던 굉장히 기준점으로 됐던 때가 있고 네. 5%에 이제 육박했을 때도 네. 시장이 한번 주식 시장도 그렇고 좀 출렁였을 때가 그렇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 4.6대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만한 레벨대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네, 꼭 네. 그 넘버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네. 않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기준금리를 뭐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혹은 뭐 이 정도까지 내려줄 것이다라는 거에 의해서 설정했던 라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뭐 그 부분도 글쎄요, 그런 단순한 숫자들이 5%를 넘으면 큰일 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추세 자체가 5%가 올라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점진적으로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간다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뭐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국채 기반의 수익형 토큰화 자산이 네. 뭐 이미 30억 달러 이상의 총 예치금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근데 교수님? 국채 기반 네. 수익형 토큰화 자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쉽게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RWA라는 네. 건데요. Real World Asset. 네. 그러니까 실물 연계 자산, 뭐 실물 연계 토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로 볼 수 있는 뭐 부동산, 국채, 미술품,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연계해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실물 연계 자산 RWA의 종류의 하나로 국채를 연계한 그 펀드가 출시가 된 거죠. 근데 펀드가 우리가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갖고 가서 펀드에 가입하면 나한테 1달러를 추정하는 지금 블랙록이 만든 그 비들이라는 이 토큰인데요. 그거를 1달러의 가치에 추정하는 그 토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에서 조각 투자를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한 주를 네. 쪼개서 0.3주 샀어, 뭐 0.12주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익증권은 펀드를 쪼개서 우리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자산을 쪼개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토큰화했다는 것뿐이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증권을 그냥 블록체인화해서 토큰으로 가상화폐 기반으로 만들었다. 뭐 이더리움 기반이니까요. 그래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채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1달러 받은 펀드는 블랙락의 펀드는 국채라든가 유동성 관련된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제 돌려주는 개념이죠. 그런데 글쎄요, 국채에 투자해서 뭐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게다가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이니까. 근데 그런 단순한 그냥 국채 기반의 토큰 자산이 나왔다라는 것보다도 이것도 역시 저는 큰 그 전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대전환 그래요. 중에 하나라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이 우리가 생활 안에 시장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뭐가 달라졌냐면 중개하는 사람들이 혹은 중개하는 기업들, 뭐 업체들이 점점 더 역할이 줄거나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 수익자와 그 판매자와 뭐 구매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그렇죠. 역할들을 많이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전 세계 어떤 자산들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토큰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전 주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은행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사죠. 증권사들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중개, 브로커리지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이제 IB 투자은행 역할, 뭐 인수하고 뭐 하는 기업 공개하고 이런 역할들이 이제 점점 더 블록체인 기반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조각 투자, 소수점 매매를 얘기 드렸지만 이미 옛날에는 주식시장에서 24시간 매매는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가상화폐 쪽에서 24시간으로 거래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는 실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채권들도 점점 더 24시간에 네. 가깝게 거래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유통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은행에서 외국
뭐 환전을 하거나 할 때도 예전에는 환전하고 미국에다가 돈을 보내면 며칠 있다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보내면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펀드 아까 이게 국채 기반의 펀드라고 하면 우리가 해외 미국 국채를 한국 사람이 투자를 하면 환매할 때 돈을 찾을 때 9영업일에서 10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돈을 보내야죠. 네. 팔아야죠. 네. 그리고 또 다시 환전해야죠. 다양한 단계가 있죠. 그 수단들이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상당히 그 증권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여지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발행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 블랙락이 만든 이 비들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사모펀드의 개념인데 사모펀드는 덩치가 크고 소수의 투자자가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펀드를 만들 때 뭐랄까 태핑을 어떤 투자자가 얼마씩 넣어줄 수 있을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일반 공모 펀드 같은 경우도 펀드를 처음 출시할 때 이 펀드가 과연 잘 될까? 아무도 현재 투자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시를 했는데 너무 작게 모여지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너무 소규모 펀드면 운영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증권사들이 시딩이라는 걸 합니다. 자기 회사 돈을 태워서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주고 수익이 좀 나면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좀 빠져나가고 이런 역할들도 많이 하고요. 주식의 경우에는 기업 공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모주를 네. 청약할 때 증권사들이 그 리스크를 지고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적절하게 투자자들을 배분해주고 그 배분이 안 됐을 때 위험은 증권사가 지는 이 역할을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면 그 역할 자체가 없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주식도 똑같이 저는 이번에 국채 기반으로 나왔지만 국채 기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우리가 뭐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상상을 많이 하는 것처럼 주식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금융시장 내에서 이 생태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중개하는 회사들의 중개 역할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저는 생각이 드네요. 국채 기반 수익형 토큰화 자산, 뭐 예치금이 는다 이거 자체보다도 네.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이 맞습니다. 굉장히 크다. 그럼요. 네. 라는 말씀이시고요. 연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지난 연준 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은 네. 우리 2025년에는 좀 느리게 네. 내릴 수 있어 금리를 좀 더 네. 신중할 거야 이런 톤의 이제 얘기들이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까지 줄어든 네. 상태인데 이건 뭐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그렇죠.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많이 아쉬운 네. 면들이 있어요. 올해 그래요. 내내 통화 정책에. 일단 그렇게 의사결정을 12월 달에 깜짝 매파로 전환한 배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고 뭐 그 점도표랑 같이 발표하는 경제 전망 테이블을 보면 성장 전망은 뭐 2%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잠재 성장률이 1.8%라고 하면 2%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2027년까지인가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물가 전망들은 굉장히 높여서 잡았잖아요. 내년, 내후년 2% 밑으로 역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50bp 인하를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내릴 때부터도 뭐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제가 네네.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납득이 좀 돼야 되는데 50bp를 왜 내렸지? 뭐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면이 있었죠. 어쨌든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높아지는 게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전망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별로 약해지지 않는데 파월 의장이 당시에 리세션을 우리가 피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뭐 그 침체 리스크를 피했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초기에 대응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도 이건 일시적이야라고 했다가 처음에 천천히 올리다가 뭐 75bp씩 여러 번, 4번씩 아주 급하게 허둥지둥 올리면서 변동성이 커진 트라우마가 있고 이번에도 그래서 50bp를 과감하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내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뭐 괜찮거든요. 경제적인 상황들, 인플레이션 다시 꿈틀거리는 것들. 그러다 보니 또 지금은 멈추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준이 스스로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뭘요? 경제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뭐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정책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후행적으로 가장 경제 지표 중에서 후행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후행 지표의 대표적인
데이터가 고용 지표잖아요. 네. 근데 이 고용 지표를 보고 통화 정책을 한다는 건 항상 뒷북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1분기 정도까지가 기저효과상으로 물가를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2분기 이후에는 기저효과상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물가는 상승하는 트렌드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로 파월 의장이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투자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는 뭐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2번보다는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2번이나 3번 더 이상 크게 많이 물가나 경제가 나빠서 더 많이 인하를 할 정도로 시장이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지금 그런 경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금리, 단기금리 모두가 다 더 내려가는 건 좀 어렵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채권은 그래서 단기채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주식은 똑같이 전 지금 시장 자체를 사기보다는 3년, 5년을 보고 성장하는 섹터를 골라서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금리 자체가 어쨌든 크게 내려가지 않고 요 수준에서 상향 평준화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좀 올라가서 크게 내려갈 일은 없을 것 전 같아요. 내려갈 일이 없기만 해도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발행은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는 올라갈 때마다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수요는 좀 줄 거고, 그래서 사실 금리는 저는 출렁거리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봐서요. 그런 부분 좀 부담이 있죠. 연준 얘기 나왔으니까요. 사실 트럼프 이 취임 이제 얼마 안 납두고 있는 상황, 1월 20일 취임이죠. 그런데 사실 그 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과의 사이, 그래서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부분은 단호하게 지킬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얘기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면 금리 정책에 서로 삐걱거리는 부분은 없을지. 그리고 머스크도 연준 사람 너무 많아, 인원 너무 많아, 이런 얘기로 조금씩 이제 건드리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연준과 새 정부와의 관계, 통화 정책의 방향,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연준과 정부의 관계는 최악의 경우는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너를 해고할 거야, 이런 맥락까지는 지금 아니니까요. 파월 의장이 높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부터.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 이건 성장을 끌어올리는 정책인 거고요. 그리고 이민 정책이나 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은 인플레이션 또 올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더 완화적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매파적이라고 파월 의장은 얘기를 했고, 조금은 제약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조금은 제약적인 게 아니라 조금은 완화적이지 않을까, 지금 금리 수준이. 그래서 저는 크게 그렇게 많이 시장을 걱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은 연준은 또다시 좀 도비시하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경제와 이런 환경들은 오히려 경제나 주식에는 좀 과열이나 버블로 갈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율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환율 종가가 1,472원 50전이었어요. 연말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고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12월에 아무튼 환율 자체가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 몇 년 만에 최고치, 이런 게 계속 헤드라인으로 나갔거든요. 환율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전망, 이제 연초에 이게 좀 안정이 될까?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정은 되겠지만 역시 환율도 이것도 새로운 노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을 볼 때 올해만 놓고 보면요. 올해가 작년이죠 벌써. 2024년만 놓고 보면 1년 동안 달러 대비 통화가치의 순서를, 통화가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절상됐는지 절하됐는지 순서를 1등부터 쭉 매겨보면 22개 정도 주요한 통화들을 매겨보면 한국이 밑에서 3등입니다. 13%의 절하. 그러니까 작년 2024년 초만 1월 달만 해도, 시작할 때만 해도 1288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13% 절하돼서 뒤에서 3위.
꼴찌는 브라질, 그리고 그 밑에는 멕시코. 네. 그 바로 위에는요. 그러니까 브라질, 멕시코처럼 뭔가 뭐 재정 적자가 좀 심각하거나 멕시코처럼 관세 인상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들하고 지금은 한국이 좀 엮여서 올해는 통화 가치가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이제 탄핵 정국하고 맞물리면서 한국에 대한 불안감, 뭐 여러 가지 좀 악소문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사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호흡을 조금 길게 보고 예를 들면 3년 정도를 한번 보시죠. 2021년 말 기준 22년, 23년, 24년 3년 동안에 똑같이 22개 통화를 쭉 줄을 세워보면 한국이 몇 등쯤 할 것 같으세요? 평균이 3년 동안. 네, 모르겠어요. 평균 동안 아니, 평균이 아니라 3년 3년 동안 동안 통틀어서 통틀어서. 3년 동안 달러 대비 통화가치 순서를 또 줄을 세워보면 네. 한국이 거꾸로 더 올라갑니다. 어. 더 내려갑니다. 순위가. 아, 더 내려가요? 네, 뒤에서 2등. 아. 예, 꼴찌에서 2등이냐, 네. 3등이냐 그 네, 사이네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1년은 꼴찌에서 3등, 최근 3년으로 확장을 해보면 꼴찌에서 2등이에요. 근데 그럼 최하위는 누구냐? 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는 누구냐? 호주예요. 네.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달라졌죠. 네. 최근 1년은 이머징 국가들 중심으로 통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3년 정도로 넓혀보면 일본, 한국, 호주, 중국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올해 중반 전까지만 해도 통화 가치가 좀 약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뭐 미국 달러가 강해서고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 수출이 좀 좋아지고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하반기 넘어서 보면서부터 이런 일본, 호주 이런 국가들하고 우리가 같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하고 묶이게 되고 또 우리 탄핵이 겹치고 하면서 좀 불안함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너무 강하다. 아까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자극하는 네. 정책들을 펼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다라는 거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경쟁력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이 좀 더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생산도 지금은 한국에서 하지 않고요. 미국 가서 공장을 짓고 또 투자도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공장 짓고 하는 그 투자도 인프라 투자도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하고 있고 네. 고용도 미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도 미국에서 하고 있고 소비도 해외 나가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환율 돈이 국내와 해외를 놓고 봤을 때 돈에 나가는 방향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거기 있고 큰 기업들 거기다가 정책까지 돈이 모이니까.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은. 게다가 미국은 감세, 그다음에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재정 확장 네.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얘기는 그 유니도라는 유엔의 산업개발기구라는 유엔 기구입니다. 거기서 한 2달 전쯤에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신흥국가들의 제조업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뭐 이런 좀 원론적인 보고서였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제조업 글로벌 경제의 제조업의 지형도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네.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 2000년도만 해도 미국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남미, 유럽 이런 국가들을 합치면 글로벌 제조업의 점유율의 75%가 이들에서 나온다. 미국이 거의 25% 가까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75%가 이들 국가에서 나왔다. 중국은 한 6%밖에 안 됐습니다. 제조업 그 전체 점유율에. 그런데 앞으로 한 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점유율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예상인데요. 중국이 45%입니다. 중국이 45%고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대만 다 합쳐도 중국만큼이 안 돼요. 이거는 중국의 30년 사이에. 네, 30년 사이고 앞으로 5년 네. 정도밖에 안 남았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지금 과잉 생산, 과잉 공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저가로 물량들을 밀어내느라고 지금 한국 기업들이 뭐 아까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뭐 화학, 철강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의 그런 저가 생산, 저가 과잉 생산 능력들이 중국에만 머물러서 중국을 디플레이션으로 빠뜨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전 세계의 제조업을 다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독점 이슈가
저는 조만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거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지금 독일과 일본 그다음에 이제 한국까지 우리가. 이 네.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중국의 점유율을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라 환율이 내포하는 게 단순하게 한국이 망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뭐 해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증권 채권만 해도 1조 달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산이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경쟁력은 사라지고 제조업이 망가지고 돈은 많으니까 정부가 돈은 좀 쓰겠지만 그러면서 이 돈이 다 엉뚱한데 혹은 뭐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곳에 써야 되는 돈들이 때우는 데 쓰여졌을 경우에 한 3, 4년 뒤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환율이 단순히 숫자적으로 네. 너무 오르고 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네. 숨어 있는 더 큰 맞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신동준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